경영은 서로 관련이 깊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국면에서 새로운 현실, 도전, 그리고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유례 없이 통합되고 서로 의존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피고용인의 의미가 기존의 프롤레타리아에서 전문직 중산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피고용인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치적으로는 선진국의 사회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사회가 되면서 기업체 역시 정치단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그들의 과업에 정치적 차원을 추가해야 하고 협력하고 응답하며 반응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창조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통합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재직 당시 그는 기축통화를 포기하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달러와의 환율에 따라 모든 통화의 환율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며 심지어 여러 이익을 위해 조작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변동환율제에 대한 영어권의 대다수는 고정환율제로 복귀하려는 시도는 당장의 화를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비해 변동환율제를 반대하는 소수는 변동환율제는 정부의 낭비를 조장하고 단 장기적으로도 해로운 경제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들며 정부의 기강이 무너져 인플레이션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대립 속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이중환율제를 실시하여 국내 통화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외국 통화는 국내 경제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아닌 구매력에 근거한 통화를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변동환율제에 대한 앞선 두 견해 모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는 소련은행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립 상황을 고려해서 뉴욕에 있던 자금을 런던으로 넘기면서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는 달러화의 변동이나 정치적 목적 등과 같이 순수하지 못한 환율의 목적을 탈피하고 순수하게 결제만을 위한 통화를 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의 유동자원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체와 오페크인데, 제조업체의 경우 달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달러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 제조업체는 해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해지는 투자자의 보유자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는 것으로, 이의 목적은 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투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지를 시행할 경우 해당 통화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일자리 모두 위험해지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정 국가 통화와 연계되지 않은 초국적 통화입니다. 이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 통화 및 국가 금융신용제도의 연장인 통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중통화 체제로 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케인즈는 초기에 국가는 통화와 신용을 잘 관리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무관하게, 그리고 경제 파동 및 경기 순환의 영향도 크게 받는 일 없이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가 경제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을 함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는 것은 바랄 수 없고, 세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초국적 통화라며 주장을 새로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케인즈의 입장을 따르던 케인즈주의 학자들은 달러화가 기축 통화와 함께 국가 통화의 역할도 해낼 수 있다며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후기에 케인즈가 주장했던 것이 옳았습니다. 또한 하이에크라는 학자는 돈을 아예 정부로부터 떼어놓아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센세이션한 주장을 합니다. 그는 세계의 주요 은행 모두에게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을 주어 어느 은행이
믿을 만한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에게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아예 뗄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장들 속에서 초국적 통화와 이를 관리하는 초국적 은행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경제와 정치가 갈수록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경향의 절정이며 세계 경제 통합이 결과이자 불가피한 결과라고 드러커는 말합니다. 여기서 주권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권은 본래 정치적 영토와 경제적 영토가 정부의 화폐 통제에 의해 다져진 양자 간의 통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국적 통화와 초국적 은행이 발전하면서 주권이 사라진다고 드러커는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의 경제 관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는 일본과 독일, 그렇지 못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세계 경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기 케인즈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과 영국은 국내의 정치적 목표에 맞춰서 수요를 관리했기에 쓴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는 통합을 지향하고 정치는 분열을 지향하기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은행, 초국적 통화와 같이 경제와 관련된 것에는 통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세계 정치에는 제도가 없어 통합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서 기업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드러커는 말합니다. 또한 드러커는 준선진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나라를 구분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준선진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선진국은 교육받은 젊은 인력이 많지만 기술적으로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발전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충분히 세계 경제에 통합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들은 선진국의 부품 공급처, 생산 분업 파트너 등 선진국의 업무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준선진국은 그들의 선진화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에 기업은 이들을 주시하여 전략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가 세계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 기업이 항시 고려해야 하는 건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고려해오던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초국적 통화를 가진 세계 경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국적 통화가 등장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를 고려하면서 나라 혹은 고객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기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틀어 세계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업 정책 역시 제시합니다. 먼저 조직 구조를 지리적 단위보다는 선진국, 준선진국과 같은 발전 단계로 나누어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시합니다. 또 통합된 사업을 위해 지리와는 완전히 무관한 새로운 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역시 지역 단위가 아닌 세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GM의 최고 경영진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GM의 경영진이었는데 그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유능한 경영자들은 해외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았기에 이는 곧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러커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볼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그들의 임금과 급료를 통해서 국민 생산의 대부분을 받아내고 있다고 드러커는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민 생산의 90%가 임금 및 급료이기 때문에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또 실내로 선진국의 피고용인 시스템을 보면 먼저 미국과 일본은 피고용인이 직접 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식의 일부를 받고 유럽의 경우 피고용인들이 가입한 연금기금이나 공제조합, 보험회사와 같은 곳을 대표하는 금융중개자가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받아 주주가 됩니다. 또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고용자들을 위해 기업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피고용인들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작아 보일지라도 집단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자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드러커는 이들에게 고용된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고용된 이들은 육체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중산층만큼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날의 프롤레타리아들 역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산층화 되어가고 있기에 전체적인 무게중심 역시 교육받은 고용된 중산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된 중산층들의 위치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들은 자본가이고 회사의 소유주이지만 고용되었기에 힘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지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되었기에 책임과 지위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된 중산층들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커는 밝힙니다. 정치 권력은 경제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책임은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은 지식과 자본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지위와 책임이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에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그들에게 복지 프로그램 설계 및 관리, 목표 세우기, 지속적인 공부 등과 관련해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권한 분산을 실시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모든 종업원들이 경영진의 결정과 경영진의 태도를 더욱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들에게는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된 사람이 직접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 국가주식 소유권 기금을 만들어 기업의 돈을 모아 기금에서 처리하는 법, 개개의 기업주가 개별 기금을 설립해 자금을 대는 총 3가지 방법을 드러커는 제시합니다. 피고용인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힘과 재산 간의 부조화가 조성되었으며 지식과 권력 간의 부조화 역시 만들어졌습니다. 경영자는 어두운 면 역시 파악해서 피고용인의 사회는 커다란 기회를 품고 있는 혼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피고용인이 경영진에 참여하게 되면 과연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드러커는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노조의 기능과 피고용인의 사회가 도래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기능 중 하나는 임금 기금으로 가는 국민소득의 몫을 늘리고 경제가 생산하는 것에서 더 큰 몫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사회는 국민소득의 85%에서 90%가 피고용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을 위한 기업이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몫을 챙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용인들의 몫을 늘리기 위한 노조의 기능은 피고용인의 사회로 인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경영자의 힘에 맞서는 정치적 역할입니다. 피고용인의 사회가 되면서 노조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피고용인이고 그들은 경영자가 되어 회사의 책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노조의 경영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힘에 맞서는 정치적 역할 역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피고용인들이 경영진의 일부가 되어서 기업 소유권을 제도화하고 지식의 책임 역시 제도화한다면 노조의 본래 기능은 시들어 노조의 사회적 기능은 하찮은 것이 될 거라고 피터 드러커는 얘기합니다. 피고용인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피고용인이 경영진에 참여하게 되면 과연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드러커는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노조의 기능과 피고용인의 사회가 도래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기능 중 하나는 임금 기금으로 가는 국민소득의 몫을 늘리고 경제가 생산하는 것에서 더 큰 몫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사회는 국민소득의 85%에서 90%가 피고용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을 위한 기업이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몫을 챙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용인들의 몫을 늘리기 위한 노조의 기능은 피고용인의 사회로 인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경영자의 힘에 맞서는 정치적 역할입니다. 피고용인의 사회가 되면서 노조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피고용인이고 그들은 경영자가 되어 회사의 책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노조의 경영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힘에 맞서는 정치적 역할 역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피고용인들이 경영진의 일부가 되어서 기업 소유권을 제도화하고 지식의 책임 역시 제도화한다면 노조의 본래 기능은 시들어 노조의 사회적 기능은 하찮은 것이 될 거라고 피터 드러커는 얘기합니다. 정치적 기관들이 많은 구조에서는 소수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다수의 연합 속에 엮어 넣으려는 집단인 정당 같은 집단은 오직 하나의 부정적 이슈만을 부르짖는 소수에겐 무력합니다. 소수는 어떠한 긍정의 표심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건의 무효화라든지 겁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 대결하며 행동으로 막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들이 목소리를 낸 사건의 예시로 미국의 개정금주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의 금주주의자들은 개정금주법이 오히려 음주를 부추겼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 집단들은 자신들의 그릇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은 정치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영은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경영자는 정치행동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치인들로부터 리더십을 빼앗아 주도권을 잡고 행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기관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커는 이러한 혼란이 갈수록 더해지는 시기에 경영자들은 자신의 기관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다원적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통합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혼란기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피터 드러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